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네, 라이브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이 비스가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인제 발표해라 그러면 이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의 정부 만일의 경우에 한국당이 지금 누가 봐도 제가 바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나선 사람인데 네. 같은 심판하는 후보를 더 낸다. 네. 그 얘기는 같이 죽자. 그냥 네. 문재인 정권 그대로 뽑기를 깔아주자.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르면 오늘 종로 출마 여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오늘 공관위 회의를 열어서 이 황 대표 종로 출마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결론 나옵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개인 황교안이 아니잖아요. 네. 4.15 총선을 총 지휘해야 될 네.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거로 보여져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힌 혈이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공천은 정말로 혈인데 이 혈이 뚫려야 이제 나머지 이제 기가 통하게 돼 있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진 험지 출마 거부하고 있는 중진 처리 문제나 예. TK 정리 문제나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따라오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는 시간표와 발걸음의 속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근데 황대 앞서서 이제 공관위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종로 출마 당위성, 황 대표의 종로 출마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 양강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좀 전에 영상 보셨지만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정현 전 대표가 예. 아마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 40-50분 통화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18대 국회 때부터 가깝게 지냈죠. 근데 그 각오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제대로 나가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권의 그 총리를 제대로 한번 꺾어주겠다. 예. 아주 각오가 대단해요.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도 이정현 의원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 곡성 출신이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험지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거기에서 재선을 했어요. 예. 비례대표까지 하면 이제 3선이고 당 대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정현 의원의 종로 출마를 자유한국당도 절대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역할을 드리는 게 맞다 봐요. 예. 이정현 의원이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지더라도 그거는 장렬한 전사다. 그래서 이후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깔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제3자의 관찰자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낙연 대 황교안 그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 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정현 의원은 솔직히 별로 변수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별로 그건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만약에 회피할 경우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사람을 만약에 대타로 투입할 경우에는 이정현 의원과의 교통정리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저 문제도 변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정현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그리고 같아요. 종로는 특색이 있습니다. 네. 종로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요. 종로라고 하는 그 선거구는 대충 이름만 걸어놓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네. 역대 그런 분들 다 떨어졌어요.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4.15 총선이 그야말로 문 정권을 심판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네. 또 그거 아닙니까? 또 전국 253개 지역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기 위해서 종로에 그냥 나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 빠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민주당은 그거 아닙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내보내가지고 황교안 대표 일로 오시오. 한판 붙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지게 되면 이것은 총선 승리는 여당의 총선 승리라고 이제 네. 또 이렇게 자화자찬할 것이고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황교안 대표는 예.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하는 게 저는 오히려 옳다 생각합니다. 저는 역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거의 이제 그 전력 투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여기에 출마하면 네. 이낙연 그 전 총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폭을 완전히 잡아서 행동 반경을 종로로 아니 딱 고정시켜 버릴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상임중앙선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저기 결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그 전 총리의 보폭을 줄여버리면 민주당의 어떤 그 지원 사격의 실탄을 확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네. 거고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란 진검 싸움이 벌어지면 선거 이슈를 여기서 확 정립해놓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명성 부분에서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예.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괜히 우리가 이낙연 국무총리하고만 종로에서만 예.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많은 분들의 얘기예요. 어차피 총선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전쟁터가 있는데 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네. 비판해야 되는데 왜 종로에 가가지고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만 하는 그런 작은 전투에 올인하느냐. 네. 이거는 별로 이득이 없다. 이런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우세해요. 예, 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혹시나 그 이낙연 총리를 외면하고 다른 쉬운 곳에 가서 이길 수도 있고요. 무소속으로 해서 전국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칫 여기에 나가서 졌을 때는 황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이번 총선을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현실적인 우려입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 2번 나오셨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한다고 해서 다음에 꼭 실패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타격이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구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 이낙연 한 여론조사 계속 이제 추적해서 보는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 그 이낙연 총리는 항상 1위였지만은요. 지난 7개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도 대략 20% 안팎에서 2위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어제 발표된 조사를 보게 되면 낙폭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예. 가지가 있죠. 뭐 통합신당 만들면서 제대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 통합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 네. 또 개혁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TK 의원들의 또 여러 가지 또 반발 심리 또 그런 거에 대한 그 여파 그것을 판단하는 또 국민들의 시선 이런 게 중첩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참 두 마리 토끼인데 통합과 개혁 이것을 또 공천 속에서 이제 녹여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으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그 지지율 상승 이거 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네. 뭔가 확실하게 또 유승민 의원을 만나서라도 네.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지만은 뭔가를 전격적으로 내려놓으면서도 전격적인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 한정을 해서 황교안 대표의 그 동선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황교안 대표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총선은 그 어떤 예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면 뭐를 봐야 되냐면 자, 국민들한테 자신의 그럼 정치적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그러면 브랜드와 캐릭터를 인식시켜 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종로를 피해버리면 저렇게 배포가 작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깜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깜냥이 딸린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머릿속에 그 각인이 되는 순간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몇 석을 더 얻는 것보다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점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을 누비면서 몇 석을 더 그러니까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어떤 위상으로까지 끌어올릴 것인가가 중요한데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내려버릴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함께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여러 지역에서 한석 얻는 거가 의미가 마치 크지 않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정말 한석 한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4.15 총선에서
만에 하나 여권이 정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은 여태까지 투쟁해온 거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이 감성 포퓰리즘에 의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한석 한석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종로 자꾸 나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예. 전국적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지원 유세하시는 게 불출마해갖고. 예, 불출마죠. 저기 뭐 저 비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4.15 총선에서 그렇게 뛰시라. 그것이 주어진 운명이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좀 김평론가는 배포가 있는 거 없는 거라까지 의문까지 제기했는데 그런 생각이면은 뭐 속 시원하게 나 지금 불출마하고 전국 지원 유세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거 뭐 종로 나갈지 안 갈지 아직도 결정을 못한 이 주저하는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 또한 공관위하고의 저는 협의가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공간이 제가 볼 예. 때는 여기에는 저는 이거는 그 미루어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통합이 가시화된다면 그러면 통합신당 차원에서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그러면 위치에 있게 될 것인가라는 까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사실은 출마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순리상 맞을 거예요. 네. 순서로 따지면. 그런 점에서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타이밍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정말로 그러면 종로냐 불출마냐 이 두 개의 경우 수만 놓고 나머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느냐가 일단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분명 의원님도 그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 두 개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예. 악수 중에 최악수다라고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크게 동의하고 네.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의 전략은 제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 그런데 황교안 대표 불출마, 전국 지원 유세, 그다음에 이제 통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보수당하고 유승민 의원은 종로 출마.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는 안 나가면서 왜 유승민 의원 보고 종로 나가라고 그래요? 또 그것도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은 네. 역할 분담이 좀 되고 무언가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유승민 의원은 종로에 나가서 만에 하나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낙선을 하더라도 저는 유승민 의원은 보수 내에서 중도 보수 내에서는 적어도 정치적인 기회를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생각합니다. 뭐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에 황교안 대표 유승민 위원장 뭐 만남 가능성이 관측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나 불출마할 테니까 유승민 위원은 종로 나오시오라는 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두 분은 제가 방금 얘기한 거를 참고하시기 바라요. 참고하시라.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화될 가능성 솔직히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모르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계속 일관되게 어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울에 계속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어떤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조정이 됐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그러니까 재정립하면서 확장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데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일각에서는 수도권 출마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통합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대구 동월에 가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네. 가성비는 그게 훨씬 더 높죠 유승민 의원. 근데 두 분 그렇기 말씀드리는 때문에. 거 보면 황교안 대표는 불출마라든지 종로 출마에 대한 어떤 가부, 여하에 대해서 말하는 걸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는데 타이밍은 실리를 위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감동을 줄지 잘 모르겠고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대구 동호는 실리적인 측면이지만 또 감동은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뭐 정치권이 뭘 한다고 그래서 뭐 이 마당에 누가 크게 감동하겠어요. 저는 사실 왜 이렇게 냉소적이면 안 아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치권에서 지금 그 시대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손학규 대표는 나홀로 최고회의하고 앉아 있죠. 또 저 바른미래 의원님들은 뭐 스스로 제명이네 뭐네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추진한다고 하죠. 이게 다 코미디 아니에요?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안철수 신당입니까? 네. 이름을 그렇게 네. 한다고 그러죠. 정말 그 시대에 있지 않은 정치권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치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제각기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예. 예, 뭐 바른미래당도 미래한국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시발점은 사실은 패스트 트랙에 예.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를 협의 없이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권에서는 미래한국당 만드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준연동형 비례제와 같은 아주 희귀한 법을 예. 강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당들이 다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또 알겠습니다. 과거로 회귀하세요, 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코미디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보수 통합 이야기를 할 때요. 아무래도 주목되는 것이 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의 사정일 것 같은데요. 김영우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호. 예, 김형호 제 이름하고 의원이 자꾸. 김형호라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형호 위원장이요. 그 당 최고위원회에다가 국민공천 배심원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혹시나 황교안 대표는 김 위원장한테 정권을 줬다고 했지만 두 인물 간에 혹시 알력이라든지요. 뭐 이런 게 좀 감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김영호 위원장님하고 제가 한 2주 됐나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또 제가 예. 듣고 했는데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배심원 제도도 사실 공관위에서 만들면 그것도 당 조직입니다. 예? 무슨 공관위하고 별도의 예, 당의 직속기관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려되는 바는 이게 이제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당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배심에 있어서 예. 또 목소리 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혹시나 당에 이제 세력이 있는 분들하고의 연결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개혁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 배심원이 혹시 그런 어떤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사실 표했습니다. 그냥 배심원 제도 이거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하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흘 수가 이건 좀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공천 배심원 제도라는 것은 어쩌면 원조는 지금의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당의 배심원제하고 달라요. 그 전에 원조는 뭐냐면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공천 이제 점수하는 데서 배심원제가 오디션식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오디션식으로 배심원단 앞에서 자기 그러니까 뭐 그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하고 네. 배심원단이 점수를 주면 그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일정하게 한 반영 비율을 차지해서 점수가 되는 네. 이런 그 공천 심사 단계에서의 배심원단이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배심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공천에 어떤 공천된 사람이 적격인지를 사후 심사하는 배심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우려하고 있는 게 기껏 공관위에서 공천해 놨는데 배심원단 앞세워 갖고 뒤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가지고 네. 배심원단을 조정을 해서 이건 부적격이라고 다시 뒤집어 버리면 다시 4년 전에 어떤 공천 파동과 같은 결국은 내홍이 다시 그러니까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없애라고 한 거. 거기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뭐냐면 당 안에서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여지가 있다면 공천은 다시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 공천 배심원단의 어떤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요. 그 내부에서 논의가 되겠지만요. 이런 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심사에서 의견을 공관위원한테 올리느냐 혹은 공관위 의결 이후에 사후에서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는 근데 아직 큰 차이가 정해지지가 있는 않았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배심원단이 사전에 자격 검토를 할지 예. 아니면 사후에 공천된 그 결과를 아니 가지고 당원 할지 단계는 당원 단계는 아직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명으로 정확하게 돼 있지 구성을 해서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적격성을 공관위가 고른 후보를. 적격성을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예, 있는 그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김형호 위원장이 뭔가 옥상옥에 견제를 받는 뭐 역할을 할지에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한 64개 지역에 대해서 이 적합도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개혁 공천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 좀 드러내고요. 저는 또.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예.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걸 잘 봐야 되는 게요. 그 64개 지역을 잘 보면 특성이 하나가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 서울, 충청 지역, 호남 지역에서는 단독 지역이 아니에요. 네. 이 세 지역은 다 거의 그 복수로 지금 예. 신청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단독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서울, 충청,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고 당선 안정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네. 상당히 어떤 고군분투를 해야 당선이 될 수 있는 힘든 지역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도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냥 단수라는 이유로 내보냈다가 지역도 지역인데 이게 만약에 패배로 간다면 전체 성적표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적합도 조사를 해서 정말 단수라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새 인물을 배치를 해서 네.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의 전략적인 어떤 판단인 거죠. 저는 잘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가운데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잇따르는 민주당의 잇따른 영입 인사들하고 연관시켜서요. 영입 인사들이 혹시 이 하위 20% 분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 조금 그 트릭이 있어요. 예. 그 제대로 된 개혁 공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위 20%를 저는 처음에는 정말 컷오프 시킨 줄 알았어요. 아예 경선에서도 예, 아니에요. 배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경선까지는 하게 해가지고 감점을 점수를 주는 거죠, 감점. 감점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개별 의원들한테 개별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0% 하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요거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되려면 현역 의원한테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제대로 알려가지고 네. 아예 컷오프 시키면은 이게 개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개별 통보한 데다가 네. 또 견선까지 참여하게 하면 웬만한 신인들은요 사실 현역 의원하고 경선해가지고 이긴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그 하위 20% 의원의 지역구의 정치 신인 영입된 영입한 인사들을 투입을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 정치 신인은 20%의 가산점을 받아요. 근데 하위 20%는 20% 감점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40%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로 그 지역에서 정말 압도적인 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하위 20%가 경선 과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20%뭐 이런 거 가산점 이런 것도 예. 순 가산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퍼센테이지의 20%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을 신인이 이긴다는 거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공천 룰에 대한 거는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니까는 좀 디테일이 악마가 있으니까는요. 디테일에 그럼요. 우리는 그래도 그걸 겪어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첫 번째 주제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 우리 김영우 의원부터 하시겠습니다. 종로 지금 선거구 황교안 대표 이제 출마 여부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 종로 선거구는 대선용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2년짜리 종로 국회의원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4년 국회의원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대선 출마하시는 게 낫다. 예. 제가 뽑은 한마디는 이거야말로 사직생 이렇게 뽑았는데요. 한때 그 자유한국당이 그 하루가 멀다고 장애 집회할 때 황교안 대표가 입에 달고 달았단 말이 사직생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을 네. 입에 달고 다녔거든요.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한번 실천을 해 보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최근에 목숨이라는 이야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가요? 한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꼭 정부에서 종로에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